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소재로 등장한 법률 상식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주는 영화 속 법리학의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9년 11월 20일에 개봉한 미스터리 액션 영화인 더블 크라임과 영화 속에서 다루었던 형사 절차인 위증위험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크라임은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한 명인 애슐리 주드가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영화 속 법리학의 첫 번째 영화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더블 제오파디, 즉 이중위험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사 절차상의 대원칙인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오파디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개봉하면서 법률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더블 크라임이라는 말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블 크라임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콩글리시입니다. 그냥 원제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영화 줄거리를 살펴본 후 영화 속에서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 즉 더블 제오파디가 어떻게 소재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애슐리 주드가 분한 리비 파슨스는 잘생기고 부유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과 함께 시애틀 근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닉 파슨스와 함께 요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요트 여행을 하며 멋진 시간을 보낸 리비는 한밤중 잠에서 깨어났고 요트 위에 낭자한 핏자국과 피가 묻어있는 칼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비가 피 묻은 칼을 들고 패닉에 빠진 채 남편을 찾아 요트의 갑판위를 서성이고 있을 때 해안 경비대가 들이닥치고 결국 리비는 실종된 남편의 살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친한 친구인 안젤라에게 혼자 남게 된 5살 된 아들 매튜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안젤라는 매튜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리비는 전화 추적을 통해 남편 닉과 친구인 안젤라가 자작 살인극을 벌인 후 신분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인 전직 변호사 마가렛은 절망에 빠져있는 리비에게 위안을 주는 한 정보를 말해주게 됩니다. 리비가 석방이 돼서 닉을 살해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닉의 살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중복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미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년 뒤 리비는 가석방되고 출감자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에서 가석방 보호감시원 트래비스 레몬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트래비스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의 위반도 용납 못하는 차가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비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들 매튜를 찾기 위해 트래비스를 따돌리며 남편 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리비는 트래비스의 감시에서 벗어나 아들 매튜를 찾고 닉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영화에서 소재로 사용한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 즉 더블 제오파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상의 원칙으로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5조에서는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위험을 가하면 안 된다. 즉 이중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에 대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시 동일한 살해 혐의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A가 B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B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의 무자비한 폭행이 없었고 오히려 A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행위였다고 하여도 이미 3년형이 선고된 이상 A를 다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적용 대상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만약 리비가 남편 닉에 대한 복수에 성공해서 닉을 살해하게 된다면 진짜로 리비를 처벌할 수 없게 될까요? 제가 미국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리비는 남편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동일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객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행위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리비가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 리비의 범죄 행위, 즉 남편에 대한 살해 행위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즉 리비의 살해 행위는 요트 위에서의 남편에 대한 살해 행위와 복수를 위한 살해 행위 두 개가 있으며,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처벌을 받은 요트 위에서의 남편에 대한 살해 행위에 한정되며, 복수를 위한 살해 행위는 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살해 행위로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트 위에서의 살해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 대한 살해 행위로 또다시 처벌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요트 위에서의 살해 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고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화 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복수 과정에서 약간의 트릭을 사용합니다. 어떤 트릭인지는 영화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 법리학이 첫 번째 시간으로 애슐리 주드가 주연한 영화 더블크라임에서 소재로 사용된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 속 법리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